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정말 인류 지성사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이죠. 바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은 아마 이 생명의 놀라운 다양성 있잖아요. 이게 어떤 미리 정해진 계획 같은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차이, 그리고 치열한 생존, 또 환경의 끊임없는 선택, 이런 자연적인 과정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다윈의 그 핵심적인 생각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그 파장이라는 게 단순히 생물학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죠. 그렇죠. 정말 세상을 보는 눈 자체를 바꿨다고 할까요? 네,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를 이해하는 방식에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혁명적인 생각의 중심을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맞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생명체들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 어떻게 존재하게 된 걸까? 이런 질문에 정말 정면으로 답하는 책인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저희랑 같이 핵심만 딱딱 짚어보면 어쩌면 좀 어렵게 느껴졌을 다윈 이론이 사실 얼마나 역동적이고 우리 삶과도 연결되어 있는지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다윈의 논증은 아주 기본적인 관찰에서 시작해요. 바로 변이, 영어로는 variation이죠. 변이요. 네.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라도 혹은 같은 종의 개체들이라도요.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 정말 사소해 보이는 그런 차이들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소해 보이는 차이들이 바로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원재료, 그러니까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흥미로운데요. 다윈이 이 변이의 힘을 설명하려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미 좀 잘 알고 있던 사례를 가져왔다는 점이에요. 아, 네, 맞아요. 바로 가축이나 작물의 품종 개량이죠. 네, 이 소스 자료에도 나오는데 다윈이 특히 비둘기 애호가들의 세계에 주목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윈 자신이 비둘기를 직접 키우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가 뭘 봤냐면 정말 놀랄 만큼 다양한 집비둘기 품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 주변 깃털이 막 화려하게 부풀어 오른 자코뱅이라든지 아, 네네. 사진 보면 신기하죠. 또 가슴을 막 풍선처럼 부풀리는 포우터 아니면 몸집이 엄청 큰 런트 같은 이런 다양한 품종들이 사실은 전부 다 야생에 있는 바위 비둘기 딱 한 종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렇게 다 다른데. 바로 인간의 선택 덕분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특정 형질, 예를 들면 더 특이한 깃털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부리 모양이라든지 네네. 이런 걸 가진 개체를 일부러 골라서 다음 세대의 부모로 삼는 과정. 이걸 인위 선택, artificial selection이라고 하죠. 이걸 수세대에 걸쳐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원래 조상이랑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모습의 품종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골라낸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정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건 바로 비둘기 개체들 사이에 애초에 다양한 변이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죠. 뭔가 재료가 있어야 고르죠. 맞습니다. 인간은 그저 자연적으로 나타난 변이들 중에서 원하는 걸 선택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윈은 이 강력한 인위 선택의 유출을 통해서 혹시 자연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렇군요. 자연 상태에서도 변이는 계속 나타나니까요. 소스에 나온 구즈베리 열매 크기 변화 같은 예시도 있었죠. 네, 맞아요. 야생식물들 사이에서도 보면 키나 잎 모형, 열매 크기, 병충해 저항성 같은 거 아주 미세한 차이들이 계속 발견되거든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고요. 털 색깔, 달리기 속도, 사냥 능력, 이런 모든 형질에서 변이가 존재하죠. 네. 근데 이 변이는요, 중요한 게 무작위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무작위요? 네. 어떤 목적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전 과정에서의 어떤 작은 변화나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우연히 생겨나는 거죠. 이 무작위성이 나중에 자연 선택 메커니즘하고 딱 연결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실천 포인트 한번 드려볼까요? 네, 좋죠.
오늘 당장 여러분 주변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뭐 공원 나무도 좋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아니면 화분에 있는 꽃들도요. 네네. 같은 종인데도 가만 보면 인맥 패턴이 조금씩 다르거나 털 무늬가 미묘하게 차이 나는 점들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아, 이게 바로 다윈이 말했던 그 진화의 재료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좋은 포인트네요. 자, 이렇게 변이라는 재료가 준비됐으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생존 경쟁입니다. 영어로는 struggle for existence. 생존 경쟁이요? 네. 다윈의 통찰은 여기서 더 빛을 발하는데요. 그는 모든 생물종이 가진 그 번식 잠재력에 주목했어요. 이론적으로는 모든 생물이 자기 자손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 맞아요. 코끼리처럼 번식이 엄청 느린 동물도 만약에 태어난 새끼가 다 살아남아서 또 번식하고 이걸 반복하면 수백 년 안에 지구를 뒤덮을 수 있다고 다윈이 계산했다면서요. 네, 그렇죠. 하물며 알을 막 수백, 수천 개씩 낳는 물고기나 곤충, 씨앗을 엄청나게 덮어그리는 식물들, 이런 애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게요. 정말 상상만 해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먹이, 물, 햇빛, 살아갈 공간, 심지어 번식할 파트너까지. 모든 게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태어난 모든 개체가 다 살아남아서 번식에 성공하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필연적으로 생존을 위한 경쟁, 즉 생존 경쟁이 발생한다. 이게 다윈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 유명한 토머스 멜서스의 인구론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아, 네, 맞습니다. 다윈이 멜서스 책 읽고 정말 큰 영감을 얻었다는 건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려고 하는데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밖에 못 늘어나니까 결국 인류 사회도 빈곤이나 기아 같은 생존 경쟁을 피할 수 없다. 이 멜서스 주장을 다윈이 자연계 전체에 적용한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윈이 말하는 생존 경쟁이라는 게 단순히 포식자, 피식자 간의 싸움이나 뭐 같은 종끼리 먹이 다투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더 넓은 의미인가요? 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에 사는 식물은 다른 식물하고 경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극심한 건조함이라는 물리적인 환경 자체하고도 생존을 위해서 투쟁해야 하죠. 아하. 또 추운 지방의 동물은 포식자를 피하는 동시에 그 혹독한 겨울 날씨를 견뎌내야 하고요. 짝짓기 상대를 찾기 위한 경쟁, 이것도 아주 중요한 생존 경쟁의 일부입니다. 그러네요. 그 소스 자료에 나온 스코틀랜드 사슴 예시나 새들 먹이 경쟁 예시처럼 같은 종 안에서의 경쟁도 치열하고 또 다른 종 사이의 경쟁도 있고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 같은 비생물적 환경 요인과의 싸움까지 다 포함하는 거군요. 와, 생존한다는 게 진짜 다면적인 투쟁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윈 스스로도 나는 생존 경쟁이라는 용어를 넓고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생존하고 성공적으로 자손을 남기기 위한 모든 노력이 이 범주에 들어가는 셈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실천 포인트를 드려볼게요. 다음에 혹시 자연 다큐멘터리 보실 기회가 있다면요. 그 화면 속 동식물의 멋진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네, 좋은 관점이네요. 예를 들어 먹이 찾는 거 말고 또 어떤 경쟁에 직면해 있을까? 아니면 뭐 기후변화는 이 종의 생존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생존의 조건과 경쟁의 양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면 다큐멘터리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아주 좋은 접근 방식입니다. 바로 그 생존 경쟁이라는 무대 위에서 다윈 이론의 핵심 엔진이죠. 자연 선택, 내추럴 셀렉션이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아, 드디어 자연 선택이 나오는군요. 네. 아까 이야기했던 변이 기억하시죠? 개체들마다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네네. 생존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 상황에서 이 작은 차이들이 생존하고 번식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나타난 여러 변이들 중에서 어떤 특정 환경에서 살아남고 또 번식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변이, 그런 변이를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남길 가능성이 커진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식자의 눈에 아주 잘 띄는 환경이라고 쳐보죠. 근데 거기서 우연히 조금 더 눈에 띄지 않는
보호색 변이를 가지고 태어난 곤충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네. 그럼 이 곤충은 다른 곤충들보다 잡아먹힐 확률이 좀 낮겠죠. 그렇죠. 따라서 더 오래 살아남아서 더 많은 자손을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색이라는 유리한 형질은 유전을 통해서 자손에게 전달될 확률이 높고요. 아, 그러면 세대가 계속 지나면서 그 곤충 집단 안에서는 점점 더 보호색을 가진 개체의 비율이 높아지겠네요? 불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은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이 과정을 다윈이 자연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인간이 가축이나 작물 품종 개량할 때 자기가 원하는 형질을 가진 개체를 선택하는 인위 선택처럼요. 자연 환경이 특정 시점, 특정 장소에서 생존과 번식에 더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을 선택한다는 거죠. 인위 선택기랑 비슷한데 주체가 자연이라는 거군요. 네. 근데 핵심적인 차이는 자연 선택에는 어떤 의도나 목적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냥 환경 조건하고 개체가 가진 변이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일 뿐인 거죠. 그렇군요. 소스에 나온 클로버랑 벌의 관계 예시도 재밌었어요. 특정 종류의 벌만 꿀을 빨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클로버는 그 벌 덕분에 효과적으로 꽃가루 마취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반면에 다른 구조를 가진 클로버는 그만큼 번식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이것도 오랜 시간 동안 자연 선택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공생관계나 상호작용 같은 것도 자연 선택을 통해서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적합함, 피트니스라는 개념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특정 환경에 대한 상대적인 적합함이라는 거죠. 아, 상대적이다. 네, 어떤 환경에서는 되게 유리했던 형질이 환경에 싹 바뀌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자연 선택은 뭐랄까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이라는 조각가가 생존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생명체라는 돌덩이를 계속 깎고 다듬어 나가는 과정,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완벽한 최종 형태를 향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환경에 가장 잘 맞는 형태로 계속 변해가는 과정. 오, 아주 훌륭한 비유인데요. 그 역동성을 정말 잘 포착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실천 포인트를 제안해 볼까요? 네. 요즘 뉴스 보면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나 특정 살충제에 이제 더 이상 죽지 않는 해충들 이야기 종종 나오잖아요. 아, 네, 문제죠. 이거를 그냥 단순히 독한 놈들이 나타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에요. 다윈의 자연 선택 개념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인간이 만든 강력한 환경 변화, 그러니까 항생제나 살충제 사용이라는 선택압 속에서 우연히 내성을 가진 변이가 나타난 개체들이 살아남아서 그 형질을 퍼뜨린 결과인 거죠.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빠른 진화의 사례인 셈입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항생제 오남용 문제나 해충 방제 문제가 전혀 다르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환경을 바꾸면 그 환경에 맞춰서 생명체도 변화한다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럼 이 자연 선택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작용하면 궁극적으로는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것이 바로 다윈의 논증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변화를 동반한 계승, 영어로는 descent with modification. 변화를 동반한 계승. 네, 자연 선택에 의해서 유리한 변이들이 세대를 거쳐서 계속 축적되고 반대로 불리한 변이들은 제거되는 과정이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조상이랑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차이가 쌓여서 결국에는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분화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다윈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생명체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는 하나 혹은 아주 극소수의 공통조상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주장했어요. 모든 생명체가요? 네. 그리고 이 공통조상으로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즉 자연 선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또 갈라져 나오면서 이게 변화를 동반한 계승이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엄청난 생명의 다양성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화의 핵심적인 그림이에요. 와... 재미있는 건 다윈이 종의 기원 초판에서는 진화, evolution이라는 단어 자체는 거의 쓰지 않았어요. 주로 변화를 동반한 계승이라는 표현을 썼죠. 아마 당시 진화라는 단어가 약간 진보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좀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목적성이 있는 발전 같은 느낌을 피하려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거대한 나무처럼 공통의 줄기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가지로 갈라져 나왔다는 그 생명의 나무,
Tree of Life 비유가 바로 이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거군요. 종의 기원에 실린 유일한 사파가 바로 이 나무 모형 다이어그램이죠. 맞습니다. 그 다이어그램이 종들이 어떻게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화하고 또 어떤 가지들은 중간에 멸종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죠. 다윈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여러 분야의 증거들을 모아서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 전혀 다른 기능을 하는 기관이라도 기본적인 뼈 구조 같은 게 유사하다는 상동성, 호몰로지가 있어요. 상동성이요? 네, 사람 팔, 박쥐의 날개, 고래 지느러미, 말 앞다리, 겉모습이나 용도는 엄청 다르잖아요. 네, 완전 다르죠. 근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뼈의 기본적인 배열 구조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공통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본 설계도가 각기 다른 환경과 생활 방식에 맞춰서 변형되었다는 걸 시사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와, 신기하네요. 발생 과정에서의 유사성도 언급하셨었죠. 네, 맞아요. 척추동물의 아주 초기 배아 단계 모습을 보면 그게 물고기든 파충류든 포유류든 서로 구별하기 어려운 정도로 매우 비슷해요. 이것도 공통조상의 흔적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죠. 공통조상의 특징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 이것도 변화를 동반한 계승을 뒷받침합니다. 또 지리적인 분포 패턴도 중요한 증거인데요. 예를 들어 아주 멀리 떨어진 대륙의 사막에 사는 동식물들이 서로 유전적으로는 거리가 먼데도 비슷한 적응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반대로 갈라파고스 군도처럼 지리적으로 가까운 섬들에서는 각 섬의 환경에 맞춰서 조금씩 다르게 분화된 하지만 여전히 본토의 종과 유사성을 유지하는 그런 고유종들이 발견되죠. 이런 것들이 종들이 고정불변한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분화해 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뭐 화석 기록이라든지 비교해부학, 발생학, 생물 지리학 같은 다양한 분야의 증거들이 다 모여서 변화를 동반한 계승, 즉 진화라는 이 거대한 그림을 지지하게 되는 거군요. 네. 다윈은 바로 이런 방대한 증거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엮어서 자신의 이론을 탄탄하게 뒷받침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실천 포인트를 드릴 시간이 된 것 같네요. 네, 기대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요. 지금 여러분 자신과 저 창밖의 나무 아니면 길가의 작은 벌레 사이에도 아주 먼 과거에는 공통의 조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이 생명의 거대한 그물망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어쩌면 좀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어쩌면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생명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좀 더 겸손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와, 정말 기쁜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다윈의 생각이 단순히 과학이론을 넘어서서 우리가 속한 이 세계와 생명 자체를 바라보는 어떤 근본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종의 개원을 통해 함께 탐험한 내용, 핵심만 딱 간추려 볼까요? 네, 좋습니다. 종의 기원은 결국 이 지구상 생명의 눈부신 다양성이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나 미리 짜인 설계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밝혔죠. 네. 대신에 모든 생명체 안에 내재된 변이의 잠재력, 그리고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치열한 생존 경쟁, 또 그 경쟁 속에서 환경에 더 잘 맞는 형질이 선택되는 자연 선택이라는 어떤 목적도 없는 자연 법칙이 수억 년에 걸쳐 작용한 결과 변화를 동반한 계승을 통해 점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아주 혁명적인 과학적 설명을 제시한 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명쾌한 요약이네요. 이 위대한 통찰을 우리 삶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작은 행동 지침 3가지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째는 일상 속 변이 관찰하기입니다. 주변의 동식물, 심지어 사람들 사이의 작은 차이점들에 의식적으로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바로 진화의 시작점이구나 하고 떠올려 보는 겁니다. 둘째는요? 둘째, 생존의 조건 질문 던지기입니다. 어떤 생물이 특정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에 맞서고 있는지, 또 어떤 특징이 그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능동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다큐멘터리 볼 때 특히 좋겠죠. 네, 마지막 3번째는요? 셋째, 연결고리 상상하기입니다.
나와 전혀 달라 보이는 다른 생명체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그 아득히 먼 시간 속 공통조상의 연결고리를 상상하면서 생명의 거대한 통일성과 연속성을 한번 느껴보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찰스 다윈과 함께한 이 깊은 탐구,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마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창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윈이 던진 질문들은 뭐 1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오히려 현대 생명과학이 발전하면서 더욱 풍부한 논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지적 호기심에 작은 불씨가 되어서 또 다른 탐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뭐 자연 선택 말고도 유전적 부동이라고 하는 우연적인 요인들이 진화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혹은 우리 인간의 활동이 지금 지구 생명의 진화 방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겁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들이네요. 여러분의 다음 지적 탐험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좋겠네요.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